저는 오늘 남편의 돈을 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오늘 30년 결혼 생활 끝에 남편의 돈을 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회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30년. 25세 시집 와서 55이 된 지금까지 저는 이 집의 기둥이었습니다. 아니, 기둥이라는 말도 사치입니다. 저는 이 집의 바닥이었고 벽이었고 지붕이었습니다. 이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온몸으로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첫 해 시어머니는 제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우리 집은 가난해. 내가 알뜰하게 살림을 해줘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뜰하게 사는 것쯤이야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실 저는 결혼 전에 작은 무역회사 사무실에서 일했습니다. 제 부모님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친척집을 전전하며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학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졸업하자마자 취직을 해야 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처음 들어간 곳이 작은 무역회사였습니다. 직원이 5명밖에 안 되는 영세한 회사였습니다. 서류 정리하고 전화 받고 심부름하는 일이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5년을 일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격리 업무까지 배웠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성실하다며 칭찬했습니다. 월급도 조금씩 올려주셨습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제 돈을 버는 게 좋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부모님 없이도 혼자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때 남편을 만났습니다. 회사 거래처 직원이었습니다. 남편은 다정했고 저를 챙겨줬습니다. 부모님 없이 외롭게 자란 저에게 남편은 의지가 되는 사람 같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계속 다닐 생각이었습니다. 남편도 맞벌이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가 태어나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딸아이가 돌이 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오른쪽 몸을 제대로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를 누가 돌봐야 하는데 당신이 회사 그만둬야 할 것 같아. 잠깐만요. 왜 제가 그만둬야 해요? 요양보호사를 쓰면 되잖아요. 요양보호사. 그게 얼마나 비싼데. 차라리 당신이 돌보는 게 나아. 하지만 제 월급도 필요하잖아요. 우리 둘이 벌어야 여유가 있지. 여유는 무슨. 어머니를 남한테 맡길 수 없어. 당신이 며느리잖아. 저는 며느리니까 당연히 시어머니를 돌봐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저는 버텼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없는 제게 일은 제 정체성이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점심시간에 집에 들러 시어머니를 챙기고 저녁에 퇴근해서 딸아이를 돌봤습니다.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혼자 두면 위험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자꾸 조퇴하고 결근하는 제게 눈총을 줬습니다. 결국 저는 사표를 냈습니다. 제 손으로 제 미래를 접었습니다. 사표를 내던 날 저는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5년 동안 쌓아온 경력, 동료들, 제자리.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회사를 그만두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이제 집안일에 집중할 수 있겠네. 마치 제가 선택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집안에 갇혔습니다. 시어머니 수발, 육아, 살림. 그게 제 전부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제게 조언을 해주셨을까요? 딸아, 내 인생을 포기하지 마라. 시어머니도 중요하지만 너도 중요하다. 하지만 부모님은 안 계셨습니다. 저는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끔 옛 직장 동료들이 연락했습니다. 미영아, 사장님이 너 보고 싶대. 다시 올 생각 없어? 다시 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더 돌봄이 필요했고, 딸아이는 아직 어렸고, 남편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꿈을 포기했습니다. 제 경력을 포기했습니다. 제 인생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30년 내내 단 하루도 빠짐없이 명절에도 제가 아파도 일어났습니다. 밥을 짓지 않으면 이 집이 돌아가지 않았으니까요. 시어머니와 남편의 식사를 챙기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빨래는 손빨래였습니다. 세탁기가 있었지만 고장이 나 돌릴 수 없었습니다. 겨울에도 찬물에 손을 담그고 빨래를 했습니다. 제 손마디는 퉁퉁 붓고 갈라졌지만 투덜대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시어머니 수발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15년 전부터 거동이 더 불편해지셨습니다. 화장실 모시고 식사 챙기고 약 먹이고 목욕시키고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남편은 단 한 번도 어머니 수발을 거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머니 목욕을 시킬 때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봤습니다. 제가 어머니 요강을 비울 때 남편은 방에서 휴대폰을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허리를 다쳐서 꼼짝할 수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보, 오늘만 어머니 식사 좀 챙겨줄래요? 제가 정말 못 움직이겠어요. 나는 그런 거 못해. 당신이 좀 참아.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진통제를 먹고 일어나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딸아이 키우는 것도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아픈 날이면 밤새 우는 아이를 안고 달랬습니다. 남편은 옆방에서 코를 골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피곤했습니다. 저도 잠이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엄마니까요. 딸아이가 학교에 들어가자 저는 학교 일도 도맡았습니다. 준비물 챙기기, 숙제 봐주기, 학부모 상담.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아빠와 함께 오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남편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빠 내일 학교 같이 가요. 아빠랑 게임하는 거예요. 아빠 바빠. 엄마랑 가. 근데 아빠랑 같이 오래요. 엄마가 아빠 대신 가면 되지. 딸아이는 울먹였습니다. 저는 딸을 안고 달랬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아빠처럼 할게. 행사날 다른 아이들은 아빠와 손을 잡고 왔습니다. 제 딸만 엄마와 왔습니다. 딸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속상해했어요. 다음엔 좀 같이 가줘요. 내가 번 돈으로 애가 학교 다니는 거 아냐? 그 정도면 충분하지. 돈. 남편은 늘 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주는 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매달 생활비로 받는 돈은 100만 원 남짓. 그 돈으로 식비, 관리비, 시어머니 약가,
모든 생활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딸은 학원 한 번 보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트에서 가장 싼 것만 샀습니다. 유통기한 임박 상품, 할인 상품. 저는 가격표를 외울 정도로 꼼꼼히 계산했습니다. 고기는 한 달에 한 번 사면 많이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나마도 가장 저렴한 부위만 샀습니다. 과일은 사치였습니다. 명절에나 한 번씩 살까 말까였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 새벽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집을 오래 비워둘 수 없어 어머님이 잠드신 새벽 시간에 일을 했습니다. 그나마 편의점 사장님이 편의를 봐주셔서 4시간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친구네 집에 다녀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민지네는 매일 과일을 먹는데요. 딸기도 있고 귤도 있고. 우리도 사요. 엄마가 다음에 많이 사줄게. 엄마는 왜 맨날 다음에 사준다고 해요? 그러고선 한 번도 안 사주시잖아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딸아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제 것은 사본 적이 없습니다. 옷은 10년 넘게 같은 것을 입었습니다. 해져도 색이 바래도 입었습니다. 속옷도 고무줄이 늘어나도 그냥 입었습니다. 화장품은 사치였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제 얼굴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가끔 연락했습니다. 미영아, 우리 오랜만에 만나서 밥 먹자. 미안해. 나 바빠서. 바쁘긴. 시간 좀 내. 얼마만이야? 정말 미안해. 다음에.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바빠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였습니다. 밖에서 밥 한 끼 먹을 돈이 아까웠습니다. 친구들 앞에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반면 남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남편은 매일 밤 늦게 들어왔습니다. 대리운전을 한다며 밤 11시에 나가서 새벽 4시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옷에서는 술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라면 취객들의 차를 운전하니 술 냄새가 배기 마련인데 남편에게서는 오히려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남편의 손은 깨끗했습니다. 운전대를 잡느라 손이 거칠어져야 하는데 남편의 손은 오히려 부드러웠습니다. 한 번은 남편의 호주머니에서 영수증이 떨어졌습니다. 레스토랑 영수증이었습니다. 금액은 15만 원. 2명이 식사한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건 뭐예요? 아, 그거. 단골 손님이 계신데 고마워서 내가 대접 한 번 했어. 15만 원짜리 밥을요? 그게 다 영업이야. 남자가 하는 일에 이래라 저래라 토 달지 마. 왜? 의심해? 남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또 한 번은 남편의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은희 생일 축하라고 떴습니다. 여보, 은희가 누구예요? 아, 그거. 대리운전 동료야. 왜? 생일을 저장해 놓으셨네요. 동료끼리 챙겨주는 거지. 왜 남의 휴대폰을 훔쳐보고 그래? 남편은 태연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캐묻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주말에도 집에 없었습니다. 나 나갔다 올게. 동호회 모임 있어. 무슨 동호회요? 등산 동호회. 왜? 그것까지 보고해야 해?
남편의 말투는 짜증스러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등산을 다녀왔다는데 등산복이 깨끗했습니다. 땀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샤워를 하고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의심했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의심이 맞다 해도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남편을 떠날 돈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30년을 참았습니다. 시어머니 수발, 육아, 살림 모두 제가 했습니다. 남편은 돈만 벌어오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없었습니다. 제 꿈도 제 시간도 제 행복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남편은 제 희생 위에서, 제 헌신 위에서 자기만의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증거를 찾았습니다. 내 인생은 곰팡이 핀 벽지 냄새로 시작해서 양 냄새와 땀 냄새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절망. 그 절망의 냄새는 찌든 기름때처럼 집안 곳곳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저는 매일 이 시간이면 밥을 안 치고 편의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갑니다. 달그락거리는 쌀 씻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울립니다. 쌀뜨물은 버리기 아까워 화분에 주곤 했습니다. 싱크대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안방에서는 시어머니의 마른 기침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컥, 컥, 컥. 가래가 끓는 소리에 이어 무언가를 뱉는 소리. 어머니는 폐렴으로 장기간 입원하시다 퇴원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벗어날 수 없는 굴레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쓰러지시기 전까지 저를 딸처럼 예뻐해 주시던 모습이 떠올라 어머니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제 허리는 굽어지고 손마디는 퉁퉁 부었지만 그 모든 고통을 당연하게 여겨야 했습니다. 어머니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요강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는 먹다 남은 죽 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어젯밤 제가 떠다 드린 것입니다. 반도 못 드셨습니다. 미영아, 물. 목소리가 바스락거리는 낙엽 같았습니다. 저는 물컵을 들어 어머니 입술에 대드렸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제 손등을 감쌌습니다. 뼈만 앙상한 손이었습니다. 그 손의 무게가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밥솥 옆에서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멸치 육수가 아닌 맹물에 김치만 넣은 시큼한 냄새가 희미하게 퍼집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김치통 하나, 된장통 하나, 그리고 며칠 전 산 두부 반모. 그게 전부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다 내 삶이 이렇게 맹물 같아졌을까? 모든 맛과 색깔을 잃어버린 듯한 이 삭막함. 남편은 아직도 거실에서 코를 골고 있습니다. 드르렁, 푸 드르렁. 그 코 고는 소리가 제 인생을 좀먹는 소리 같았습니다. 30년 전 저 우렁찬 코 고는 소리가 든든하게 느껴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책임지지 않는 자의 안락한 잠투정으로만 들렸습니다. 거실 소파는 스프링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위에 담요 하나를 덮고 자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피곤함에 미안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제 피곤함은 누가 봐줍니까?
남편이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물 내리는 소리, 세면대 물 틀어놓는 소리, 입가심하는 소리. 모든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 집은 작았고 모든 소리는 벽을 뚫고 새어나왔습니다. 사생활도 존엄도 아무것도 없는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식탁에 앉아 찌개를 쳐다봅니다. 또 김치찌개야? 고기는 바라지도 않아. 하다못해 계란 후라이라도 좀 하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행주로 식탁을 닦았습니다. 제 침묵은 체념이 아니라 분노가 식어 굳어진 돌덩이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대리운전으로 밤새 벌어온 그 꼬깃꼬깃한 돈봉투를 쳐다보았습니다. 1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 오늘 어머니 약 타러 가야지. 지난번 병원비는 얼마나 나왔어? 15만 원이요. 15만 원? 이번 달엔 또 얼마를 쓰는 거야? 국가에서 지원받는 거 없어?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국가 지원은 이미 다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그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며 돈 봉투에서 5만 원권 3장을 꺼냈습니다. 마치 제게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식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이걸로 약 타고 관리비 내고 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알아서 해. 알아서 하라는 말. 30년간 들어온 말입니다. 늘 알아서 해왔습니다. 제 몸을 쪼개서 제 시간을 잘게 썰어서 알아서 해왔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는 사이 남편이 그 돈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하는 것인지 물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온수가 펑펑 쏟아지는 소리. 저는 찬물로 설거지를 했습니다. 온수를 쓰면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저는 찰나의 순간 남편의 낡은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소파 쿠션 사이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 손은 본능적으로 그 지갑을 집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함께 낡은 통장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통장 표지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은행 이름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지갑을 열고 통장을 꺼냈습니다. 통장 표지에 찍힌 은행 이름과 숫자를 보았습니다. 순간 30년간 참아왔던 제 속의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지독한 가난 속에서 피어난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저는 그 통장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샤워 중입니다. 제 손은 떨렸지만 머리는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근처 은행 ATM기로 향했습니다. ATM기 앞에 섰을 때 제 손은 떨렸습니다.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남편의 생일. 하지만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저는 다시 눌러봤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딸 생일. 역시 틀렸습니다. 통장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발견했습니다. 통장 명의가 남편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예금주 박순자. 시어머니 성함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왜 시어머니 명의로 통장을 만들었을까? 순간 이해가 됐습니다. 본인 명의로 하면 나중에 재산 분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어머니 명의로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통장을 주머니에 넣은 채 남편 지갑에는 다시 넣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고민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를 찾아뵀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어머니,
미영아, 무슨 일이니? 저는 통장을 꺼내 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머니 명의 통장이던데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걸 찾았구나. 어머니,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앉아라, 미영아. 내가 말해줄게. 저는 어머니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작년에 내 남편이 나한테 부탁했어. 엄마, 제 명의로 통장 만들면 나중에 세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어머니 명의로 통장 하나만 만들어 주세요. 어차피 어머니 드릴 용돈이니까요. 그래서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 나는 네 남편이 나를 위해 돈을 모은다고 생각했어. 착한 아들이라고 생각했지. 근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석 달 전에 네 남편이 그 통장을 달라고 했어. 어머니, 그 통장 제가 써야 할 일이 있으니 주세요. 그래서 나는 통장이 뭔지도 모르고 줬지. 시어머니가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도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그 통장 도장이야. 내가 가지고 있었어. 저는 도장을 받았습니다. 박순자. 어머니 성함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미영아, 나는 네 남편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통장을 달라고 하던 그날 밤 네 남편 지갑을 뒤졌어. 거기서 다른 여자 사진을 봤어.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나는 내 며느리를 지키지 못한 못난 시어머니야. 미안하다, 미영아. 어머니, 그 돈 네가 가져. 내일 나랑 같이 은행 가자. 네 남편이 알아채기 전에 내가 다 찾아줄게. 저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네 명의 통장이니까. 내가 찾는 건 당연한 거야. 그리고 그 돈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그동안 나를 돌봐준 대가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으셨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저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통장 인출하려고요. 네, 고객님. 어머니 본인이 직접 오셨나요? 네, 여기 계세요.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 입력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네가 눌러. 비밀번호는 네 생일이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생일이요? 그래. 네 생일로 비밀번호를 만들었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생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잔액이 떴습니다. 5억 4천만 원. 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고객님, 잔액이 상당하신데요. 얼마나 인출하시겠어요? 시어머니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전액이요. 다 찾을 거예요. 전액이요? 5억 4천만 원 전액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그리고 통장도 해지할 거예요. 직원이 잠시 당황했지만 곧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현금으로 하시겠어요? 아니면 현금으로 주세요. 따각 따각 따각. 지폐 세는 기계 소리가 울렸습니다. 직원이 큰 봉투에 돈을 담아 건넸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돈을 제게 밀어주셨습니다.
미영아, 이거 네 거야. 어머니, 하지만 받아. 이건 네가 받아야 할 돈이야. 30년 동안 나를 돌보고 우리 집을 지키고 네 인생을 희생한 대가야.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영아, 내 아들은 못난 놈이야. 너한테 미안해. 내가 잘못 키웠어. 어머니, 하지만 너는 착한 며느리야. 아니, 착한 딸이야. 이제 네 인생 살아. 내 아들한테서 벗어나. 저는 어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어머니도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은행을 나오며 저는 그 무거운 돈 가방을 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돈을 손에 쥐었습니다. 무거운 돈가방은 차라리 날개 같았습니다. 저는 돈을 챙긴 직후 시어머니를 시설 좋은 요양병원에 모셨습니다. 병원 침대에 편안히 누우신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없는 손이었지만 눈에는 묘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미영아, 여긴 너무 좋은 곳이야. 어머니가 계셔야 할 곳이에요. 미영아, 너한테 할 말이 더 있어. 뭔데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작년 여름 네 남편이 나한테 이상한 말을 했어. 요양원 들어가시는 게 어떻겠냐고. 나는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었지.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네 남편이 이 집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했어. 자기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고. 나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계속 물었어. 그랬더니 네 남편이 차가운 얼굴로 나를 쳐다보더라. 시어머니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미영아, 너는 30년 동안 이 집을 지켰어. 나를 돌봤고 아이를 키웠어. 근데 내 아들은 뭘 했어? 돈만 모았지. 그 돈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 적이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영아, 그 돈 써.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나는 이제 여기서 편히 지낼 거야. 네 덕분에. 저는 어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그리고 미영아, 내 아들이 그 돈 돌려달라고 하면 나한테 말해. 내가 막을게. 그건 내 명의 통장이었고 내가 너에게 준 거야. 아무도 뺏을 수 없어. 고맙습니다, 어머니. 고맙긴. 내가 30년 동안 너한테 빚졌지. 며칠 후 저는 남편의 옷장 깊숙한 곳, 낡은 서류 가방 안에서 봉투 하나를 찾았습니다. 봉투에는 중요 서류라고 남편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 적금 증서, 그리고 부동산 매물 자료. 제 손에서 서류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하나하나 펼쳐보았습니다. 서울 외곽 아파트 매물 안내서. 깨끗한 32평형 아파트 사진이 여러 장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옵션란에는 2인 거주 최적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가격은 3억 5천만 원. 이미 계약금 3,500만 원이 납부된 상태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계약 예정일은 2달 후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도 출력되어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2인 가구용으로 딱 좋은 매물입니다. 조용하고 깔끔합니다. 부인분도 좋아하실 겁니다. 네, 마음에 듭니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부인. 그 여자를 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다른 서류들도 뒤적였습니다. 가구 매장 팸플릿, 인테리어 업체 견적서, 새 가전제품 카탈로그. 모두 형광펜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새 집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와 함께 살 집을. 그리고 메모장 하나가 나왔습니다. 남편의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8월 말 어머니 요양원 입소, 월 150만 원. 9월 초 집 정리, 이사 준비. 9월 15일 새 아파트 입주. 미영에게는 9월 10일에 통보. 어머니 요양원비는 6개월치 선납. 저는 메모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남편은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저에게는 통보만 하고 그 여자와 새 집으로 이사갈 계획이었습니다. 통보. 상의도 양해도 아닌 통보. 30년 아내에게 이혼을 통보하고 떠날 계획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 이 돈은 정당한 대가이자 제 생존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봉투가 나왔습니다. 봉투는 분홍색이었습니다. 여자 손글씨로 우리의 추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남편과 낯선 여자가 식당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제가 3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환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해변에서 찍은 사진. 여자가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석양을 배경으로 마치 신혼부부 같았습니다. 세 번째는 침대에서 찍은 사진. 두 사람은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여자가 남편의 볼에 키스하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서 사진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5년 3월 10일, 우리 첫 데이트. 2016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2018년 5월 14일, 은희 생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2018년 5월 14일. 그날은 제 생일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야근한다며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미역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여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여행 사진, 데이트 사진, 기념일 사진. 수십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모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0년 겨울. 제가 독감으로 누워있을 때 남편은 일을 한다며 나갔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남편은 그 여자와 스키장에 있었습니다. 2022년 봄. 딸아이가 대학 포기를 선언한 그날 밤 남편은 답답하다며 산책을 나갔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그 여자와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고 딸아이 등록금을 걱정하고 쌀뜨물로 화분에 물을 주고 찬물로 설거지하던 그 세월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키스하고 미래를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진들이 사방에 흩어졌습니다. 10년 동안 남편은 두 개의 삶을 살았습니다. 집에서는 가난하고 지친 남편을, 밖에서는 다정하고 여유로운 연인을 연기했습니다. 제가 새벽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때 남편은 그 여자에게 값비싼 선물을 사주고 있었습니다. 딸이 먹을 과일조차 돈이 없어 망설이던 때 남편은 그 여자와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고장난 세탁기를 새로 살 돈이 없어 찬물로 빨래하던 그 시간
남편은 그 여자와 호텔에서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친 듯이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웃음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정신 나간 여자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30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밤늦게 들어온 남편은 지갑을 확인하고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남편을 응시했습니다. 오후 9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하여 자취를 하고 있는 딸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딸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이, 왜 왔어?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식탁 위의 서류들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이 서류들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침착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분홍색 봉투를 집어 남편에게 던졌습니다. 사진들이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10년이더군요. 10년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났더군요.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 물건을 뒤졌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내 옷장을 뒤진 거 맞지? 내 허락도 없이? 남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잘못한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요? 당신이 10년 동안 바람을 피웠는데 바람? 그게 바람이야? 남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난 그냥 내 인생을 산 거야. 이 집에서는 숨도 못 쉬겠더라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 남편이 맞나 싶었습니다. 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빠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수진아, 넌 몰라. 30년 동안 이 집에서 사는 게 얼마나 답답한지. 답답하면 가족한테 말을 하든가 같이 해결을 하든가 해야죠. 왜 다른 여자를 만나요? 너한테 무슨 말을 해? 넌 아직 애야. 남편이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치 귀찮은 일에 시달리는 사람처럼. 어차피 들킬 줄 알았어. 그래서 뭐? 이혼하자고? 좋아. 해.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은 미안해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당신 정신이 있어요? 정신? 난 아주 멀쩡해. 오히려 이제야 정신이 든 것 같은데. 남편이 사진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마치 소중한 것을 지키듯이. 은희는 나를 이해해줘. 나한테 웃어줘. 나를 남자로 대해줘. 당신처럼 날 ATM 기계 취급하지 않아. ATM 기계요? 내가 언제? 맨날 돈, 돈, 돈.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것뿐이었어. 어머니 병원비, 애 등록금, 관리비. 난 당신한테 남편이 아니라 돈 버는 기계였어. 딸이 남편에게 다가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돈을 주면 되잖아요. 5억이 넘는 돈이 있으면서 왜 안 줬어요? 그건 내 돈이야. 내가 번 거라고. 우린 가족인데 왜 혼자 모아요? 가족? 가족이 뭔데? 난 이 가족 때문에 내 인생을 다 포기했어.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20대부터 결혼해서 30년을 이 좁은 집에서 가난하게 살았어. 내 친구들은 다들 잘 사는데 나만 이 꼴이야. 나도 한 번쯤은 잘 살고 싶었어. 그래서 혼자 돈을 모은 거예요? 우릴 속이고. 속인 게 아니라 내 미래를 준비한 거지.
남편이 새 아파트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 봤지? 3억 5천짜리 아파트야. 깨끗하고 넓어. 여기보다 훨씬 좋아. 거기서 은희랑 새로 시작할 거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은 전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뭐가? 난 잘못한 거 없어. 난 그냥 행복해지고 싶었을 뿐이야. 딸이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행복은요? 너희는 알아서 해. 난 30년 충분히 책임졌어. 남편이 일어서서 가방을 챙겼습니다. 나 나갈게. 이제 여기 있기 싫어. 잠깐. 당신 통장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남편이 멈춰 섰습니다. 통장? 당신 비상금 통장이요. 5억 4천 있었던 그 통장.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통장을. 설마. 어머니가 찾으셨어요. 전액 다요. 남편이 돌아섰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내 돈을? 어머니 명의 통장이었잖아요. 어머니가 찾으셔서 저한테 주셨어요. 남편이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미쳤어? 그게 얼마인데? 당장 돌려놔. 딸이 남편을 밀쳤습니다. 엄마한테 손대지 마세요. 2년이. 내 평생 모은 돈을 어떻게? 남편의 눈이 벌겋게 충혈되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명의 통장이에요. 어머니가 찾으셔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당신이 했어야 할 일들을 어머님이 대신 한 거예요. 내 허락도 없이. 허락? 당신은 저한테 허락받고 바람 폈어요? 허락받고 도망갈 계획 세웠어요? 남편이 이를 갈았습니다. 그 돈 당장 돌려놔. 안 그러면 고소할 거야. 고소요? 좋아요. 하세요. 전 당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죠. 10년치 외도 증거 다 있어요. 저는 사진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것들 전부 법원에 제출할 거예요. 그러면 재산 분할에서 제가 훨씬 유리해져요. 변호사가 그러던데요. 그리고 그 통장은 어머니 명의예요. 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거고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2년이 진짜. 남편이 주먹을 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때리지 못했습니다. 딸이 그 사이에 서 있었으니까요. 때려봐요. 그럼 폭행죄까지 추가되는 거예요. 남편이 주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험악했습니다. 좋아. 이혼하자. 근데 내 돈은 내가 가져갈 거야. 법적으로 싸워서라도. 그러세요. 저도 변호사 선임했어요. 한번 붙어봐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직접 가서 돈 돌려달라고 하세요. 어머니 명의 통장이니까요. 너 후회할 거야. 내가 가만 안 둬. 오히려 후회할 사람은 당신이에요. 10년 동안 쌓아온 거짓말이 전부 세상에 드러날 테니까요. 남편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쾅! 소리가 울렸습니다. 딸이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왜 저래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게 아빠의 진짜 모습이야. 우리가 30년 동안 몰랐던 거야. 3개월 후 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싸웠습니다. 돈을 돌려달라고 제가 절도를 했다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0년치 외도 증거 앞에서 남편의 주장은 무너졌습니다. 거기에 시어머니가 법정에 직접 나오셔서 증언하셨습니다. 그 통장은 제 명의로 되어 있었고 제가 며느리에게 준 것입니다. 아들이 제 명의를 도용한 것입니다. 판사는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산 분할 저 70%, 남편 30%, 위자료 5천만 원. 거기에 남편은 그 여자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판결이 나던 날 법원 앞에서 남편이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멀리서 저는 통화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은희야, 나야. 사정이 생겨서 그런데 계약한 아파트 잔금을 대신 좀 내줄 수 있을까? 내가 나중에 다 돌려줄게. 오빠 미안한데 나에게 이제 연락하지 말아요. 뭐? 왜? 우리 새 집은? 새 집이 무슨 소용이에요? 돈도 없잖아요. 아직 1억은 남았어. 우리 그걸로. 1억이요? 그걸로 뭘 해요? 오빠, 솔직히 말할게요. 전 오빠 돈 때문에 만난 거예요. 이제 돈 없으면 만날 이유도 없죠. 은희야. 우리 10년인데 10년은 오빠 생각이고 전 그냥 시간 때운 거예요. 그럼 이만.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편은 멍하니 휴대폰을 쳐다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제게 영상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길거리에서 찍힌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수염을 기르고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 아빠 맞죠? 저는 영상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눈빛은 풀려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네.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요? 스스로 자초한 거지. 얼마 후 옛 이웃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영 씨, 전 남편분이 요즘 고시원에 산다던데요. 대리운전도 못하고 편의점 알바로 겨우 생활한대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요. 계약금 날렸대요. 잔금 못 내서요. 수천만 원이나 하는 계약금이 그냥 공중분해됐대요. 그렇군요. 근데 미영 씨는 잘 되셨다며요? 가게도 잘 되고. 네, 감사하게도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10년 동안 꿈꿨던 행복을 손에 넣으려다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도 여자도 가족도 집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존엄도 잃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인과응보구나. 당신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얼마 후 저는 작은 홈소품 샵을 열었습니다. 평소 좋아했던 바느질로 맞춤 제작 소품을 만드는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이름은 미영의 바느질이었습니다. 제 이름을 당당하게 내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SNS에 제 작품을 올렸고 조금씩 입소문이 났습니다. 지금은 주문이 밀릴 정도입니다. 딸은 다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하고 싶었던 미술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딸은 주말마다 제 가게에 와서 일을 도와줍니다. 모녀가 함께 일하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시어머니는 요양병원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제가 일주일에 2번씩 찾아뵙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미소 지으십니다. 남편은 결국 혼자 남았습니다.
남편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에 걸린 종소리가 청아하게 울렸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닙니다. 제 이름 세 글자 김미영. 저는 김미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난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30년의 세월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구나. 저는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갑니다. 한 땀 한 땀 제 인생을 꿰매고 있습니다. 구멍 난 곳을 메우고 찢어진 곳을 잇고 새로운 무늬를 만들어 갑니다. 저는 자유롭습니다. 처음으로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